안녕하십니까. 열린학원 이노입니다. 오늘은 이차함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차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이제 그 식의 구성을 살펴보고 이차함수랑 이차함수의 방정식에 대해서 관계를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이차함수 이렇게 생겼죠? 이게 이제 이차함수죠. 이렇게 생긴 함수를 우리가 이제 이차함수라고 하는데, 일단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위에서 a다가 반드시 이제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여기 사용된 요 개수들은 이제 실수 범위 안에서만 사용이 되겠죠. 이렇게 생긴 걸 이차함수라고 한다. x 값 집어넣으면 그 규칙에 따라서 y 값이 이제 차례대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함수를 다룰 때 우리는 그 관계를 명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살펴보는 게 우리가 이제 주로 할 일이 되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살펴보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얘를 우리가 흔히 이제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이 형태. 최고창의 예수 뭐 a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식을 적당히 변형시키면 이런 식의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흔히 이걸 이제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그 꼭지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이제 2차 함수식에 대한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형태 말고, 그렇죠? 요 형태 말고 이런 형태도 있어요. 이게 이제 2차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x자 크로스로 인수분해를 가끔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정수 범위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근해 공식까지 써가지고 뭐 일단 무리수 형태까지도 인수분해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만약에 했다면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이렇게 인수분해니까 x 마이너스 뭐 알파, 여기 x 마이너스 베타, 그렇죠? 이런 식의 모양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모양을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고 이 모양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어요. 두 가지 형태라고 생각하시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이 형태는 2차 방정식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서 그걸 이용해서 좀 더 복잡한, 그러니까 복잡한 2차 방정식의 문제까지도 이 2차 함수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어찌됐건 일단 이 녀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 모양을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새롭진 않고, 일단 저 그래프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는 이 구성 요소, 그러니까 a라든지 뭐 m이라든지 이 n이라든지에 대한 어떤 저것이 그래프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뭐 다 필요 없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여기다 쓸까요? 일단 첫 번째, 이 형태는 과연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y는 x제곱, 그렇죠?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이고 가장 단순한 2차 함수 모양이잖아요. 이 형태를 한번 그려볼 건데, 이거는 일단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좌표 평면에 일단 x가 0 들어가면 y가 0이죠. 0, 모양을 지나요. 그리고 좀 더 기억할 만한 게 뭐냐면, x가 1일 때 y가 1이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도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2를 집어넣으면 이제 4가 돼서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가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 쭉 좀 더 빠르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러한 곡선 형태가 돼요. 이건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살펴봤기 때문에 다 R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형태가 되는데, 이런 녀석이 있어요. 향후에 이제 우리가 미적분을 배울 때 그래프를 그리게 될 4차 함수인데, 얘랑 차이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1 나오는 것도 동일하고 0 넣었을 때 0 나오는 것도 다 동일한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를 굳이 말씀드리면 곡선이 변해가는 그런 곡률 상황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의 1보다 이제 큰 값을 넣으면 1에서 2에서 3으로 갈 때 이 녀석도 이제 점점 커져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져가지만 이 녀석보다는 얘가 이제 커져가는 속도가 좀 더 빠르죠. 그래서 여기를 1이라고 보면 1보다 큰 값을 집어넣으면 얘가 나왔을 때 그 y값보다 얘가 나왔을 때 y값이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그래프가 좀 더 급하게 올라간다. 반면에 1보다 작은 값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에서 뭐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가면 이 녀석이 줄어드는 형태보다 이 녀석이 줄어드는 형태가 더 빨리 줄어들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1 기준
1보다 클 땐 좀 더 빠르게 늘어나고 1보다 작을 땐 얘가 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약간 이런 식,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정도, 그렇죠? 정확하게는 못 그립니다. 왜냐면 곡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x의 6제곱의 그래프는 얘보다 더 뭉툭하게 이렇게 되는. 어쨌든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가끔 보면 얘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차함수랑 이런 사차함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그려지더라도 곡률상의 차이가 나더라. 어찌됐건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 포물선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죠. 알겠죠? 물론 이제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바뀌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그래프를 띱니다. 자, 좀 더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몇 가지 살펴볼 게 이제 요거죠.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뭐 부호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거랑 y는 2x제곱, y는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할까요? y는 3x제곱, y는 마이너스 3x제곱. 아마 이 정도만 살펴봐도 x제곱의 개수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변해갈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밑에다 그릴까요? 여기다 그립시다. 얘는 그래프. 이미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 때 이미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중학교 때 좀 공부를 안 하다가 새롭게 마음 먹고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을까 봐서 일단 구체적으로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방금 그렸잖아요. 방금 그렸죠. 뭐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점을 좀 잡아보면 0,0 지나는 건 뭐 똑같고 1,1을 지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 정도? 그렇죠? 요게 y는 x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x의 제곱값이 등장을 한 후에 y가 이거는 이제 바로 되는 거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제곱해서 나오는 값은 양수일 수밖에 없어서 위에 그려지는데 얘는 제곱을 해서 값이 나온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y가 되니까 음수값이 되는 거죠. 음수값. 동일한 x제곱이 나와 얘는 양수, 얘는 음수. 그러니까 그래프 형태가 뒤집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랑 똑같은 공률을 가진 반대, 즉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비슷한가요? 이렇게 위아래가 대칭관계.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x를 넣어도 이 녀석의 y 값이 얘가 나왔던 값보다 훨씬 더 크죠. 2배 큽니다. 2배. 그러니까 내가 점을 찍어서 구할 때 기존에 있던 그래프보다 전부 다 이제 2배씩 올라가서 찍히죠. 근데 점이 2배씩 올라가서 찍히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1,1에서 찍혔었는데 얘는 1을 넣어도 y가 2가 되는 거니까 똑같은 1을 대입해도 기존에 있던 1보다 2배 큰 점에 찍히게 되죠. 2를 집어넣으면 4가 찍히던 게 그 다음 집어넣으면 8이 찍힌다든지.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전반적으로 2배씩 올라가요. 하지만 이제 0,0을 지나는 건 똑같으니까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모든 그래프가 좀 더 위로 늘어나죠. 근데 이제 이걸 위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기존의 그래프보다 약간 이렇게 좁아진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좁아진다. 그러니까 좁아진다는 얘기는 같은 x가 증가해도 y값이 훨씬 빠르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빠르게. 그러니까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기존의 2값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는 얘가 이제 뒤집혀진 모양이니까 여전히 방향만 반대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됐죠? 이렇게 바뀌게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거 3x제곱. 이 그래프는 기존의 그래프보다 훨씬 더 값이 빨리 늘어나니까 좀 더 급하게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급하게 변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 앞에 있는 값의 절대값이 어차피 부호야 방향만 바꾸는 거니까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가 y축에 좀 더 가깝게 붙어든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 시켜보면 y는 ax 제곱의 그래프. 그렇죠? 요거는 이제 여기가 가장 뾰족한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이 0,0을 향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렇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뾰족하다라고 하셔도 되고 y에 근접하게 붙는다 이렇게 합시다. 붙는다. 좀 더 급격하게 변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플러스면 아래로 볼록,
마이너스면 위로 블록이다.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됐죠? 하나 더 할까요? 우리 이제 이것도 해야죠. M하고 N. 가봅시다. 세 번째. 이거는 이걸 좀 비교해 볼까요? 역시나 y는 x제곱의 그래프, 그 다음에 이제 y는 괄호하고 x-1의 제곱 그래프, y는 x-2의 제곱 그래프. 이렇게 세 개만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냥 갑시다. 역시 여기 밑에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왼쪽에 그릴게요. 이 정도 그릴까요? 이렇게 그릴까요? 여기 x축, 여기 y축. 일단 뭐 이 그래프는 아까 우리가 그렸으니까 0,0 지나고 1,1, 1, 똑같이 마이너스 1,1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 이게 이제 y는 x제곱의 그래프인데 잘 보세요. 이게 뭐냐? 이걸 그냥 단순히 외워버린 학생들이 있는데 왜 식이 이렇게 변할 때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점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녀석은 x에다가 내가 0을 대입하면 y값이 0이 나와요. 그래서 0,0을 지난다. 그렇죠? 0,0. 그리고 여기 지나잖아요. 그렇죠? 실제 그래프는. 그래 이제 요걸 그려볼 건데 이 녀석은 잘 보세요. 방금은 그냥 x제곱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0, 0 이렇게 나오죠. 0, 0. 근데 얘는 1을 집어넣어야 0이 나오죠. 1을 집어넣어야 0. 왜냐면 뒤에 빼기가 붙어있기 때문에 똑같은 y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집어넣었던 x값보다는 여기서 하나가 더 큰 게 들어가야 돼요. 얘는 오히려 이제 두 개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똑같은 y값을 구하기 위해서, 0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는 x가 얘보다 1 큰 거, 얘는 2 큰 거. 즉 뒤에 있는 빼져 있는 그 숫자만큼 더 오히려 큰 값을 집어넣어야 동일한 y값이 나온다. 그래서 0,0을 집어넣었던 게 여기는 1,0, 여기는 2,0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녀석의 그래프가 0,0을 지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그래프는 0,0을 지나던 점이 1,0을 지나게 되는 거고 얘는 0,0을 지나는 점이 오히려 2,0을 지나게 되죠. 이렇게. 됐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럼 얘는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y값이 1이 나왔는데 얘가 1이 나오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점 값보다 하나 더 큰, 즉 2,1을 넣어야 되고 얘는 그렇죠? 3,1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비교해보면 x값이 하나씩 늘어나죠. 뒤에서 빼진 값보다. 얘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1,1이었던 점이 그 다음 그래프 입장에서는 2,1인 거고 또 그 다음 그래프에서는 3,1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점들이 전부 다 동일한 y값을 가지려면 기존에 있던 x값보다 하나가 더 크게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다 모아서 그렸을 때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됐냐? 이 녀석은 기존의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렇죠?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기존의 그래프, 얘보다는 두 칸 움직인 거. 한 칸, 두 칸.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즉 여기 x 대신에 x-1 그리고 x-2가 들어가면 그 뒤에서 빼진 값만큼 우측으로 이동한다. 전체적인 그래프가 바뀌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 꼭지점의 위치도 다 바뀌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y는 그쵸? x에다가 마이너스 m 해서 괄호 안에다 이런 변화를 주면 그쵸?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거죠. y는 x제곱의 그래프에다가 이 x 대신에 그쵸? x 대신에 괄호를 쳐서 x-m을 새롭게 대입해서 만들어낸 또 다른 식인데 이 식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얘에 비해서 얘는 x축 양의 방향, 오른쪽이죠. 이 오른쪽 방향으로 여기서 빼진 값만큼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 알겠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추후에 대칭이동과 평행이동 단원에 가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알겠죠? 자, 네 번째 상수항. 상수항이 변화되는 경우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형태죠. y는 x제곱 기준 여기에 이제 플러스 1이 추가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y는 x제곱에 플러스 2. 즉 이 함수 맨 마지막에 저 상수가 붙었을 때 실제 이제 그래프는 어떻게 변화되겠느냐에 대한 얘기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봅니다.
봐야죠 뭐.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일단 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더라. 이 그래프는 뭐냐? 이런 거죠. 기존에 나왔던 y값보다 하나 더 큰 y값이 나온다. 동일한 x값에서 y값 하나 더 커진다. 모든 점들이 다 위로 한 칸 올라갑니다. 한 칸. 여기 있던 점도 1로, 여기 있던 점도 1로, 계속 한 칸씩. 그래서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 칸이 올라가죠. 그렇죠? 기존에 여기가 이제 0,0을 지났다면 여기는 0,1 이렇게 지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존의 것보다 한 칸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뒤에 상수만큼 붙은 거. 그래서 한 칸 더 올라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죠. 즉 뒤에 있는 상수만큼 그래프가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화 시켜보면 그렇죠? 여기처럼 y는 그렇죠? x제곱 플러스 n 물론 이제 m이 음수일 때도 있죠. 그럼 뭐 내려가는 거고 어찌됐건 이 녀석의 그래프는 기존에 있던 x제곱의 그래프보다 얼마만큼 그렇죠?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렇죠? n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n만큼 이동한다. 위로 올라가는 거죠. 플러스 값이면 마이너스는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꼭지점의 위치가 원래 이게 꼭지점이 0,0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n이 추가되면 이만큼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위로 n 물론 음이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어떻게든 이 꼭지점의 좌표가 0,n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0,n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그 최고창의 개수가 어떤 i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오므렸다 펴졌다 하면서 곡률이 달라지고 그 부호는 이제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 요 차이. 그리고 제곱 안의 괄호. 제곱 안의 괄호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제곱 안의 괄호. 제곱 안의 괄호에 그 뒤에 있는 상수가 이 그래프의 좌우의 이동과 관련이 있다. 즉 꼭지점의 x좌표를 결정해 준다. 이런 거죠. 꼭지점의 x좌표. 그리고 마지막 상수는 꼭지점의 y좌표를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조화돼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표준형의 그래프를 구성하게 되는데 일단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우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 자 일단 y는 ax제곱 bx 플러스 c 방금 이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y는 a에 x-m제곱 플러스 n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변형했을 때 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에 대한 얘기였죠. 그러면 일단 이 녀석을 이런 식으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그치? 이 표준형으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건 사실은 중학교 때 다 했던 거기 때문에 특별히 모르는 학생들이 없길 바라는데 혹시나 있을까봐 일단 이렇게 하죠. y는 그죠? ax제곱에 bx 플러스 c입니다. 이건 방정식, 즉 는 0이 아니라 는 y이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에 동일한 변화를 주면 오히려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예쁜 y가 지저분해져 버리니까 절대로 양변에 뭘 다 곱한다든지 나눈다든지는 할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변에서만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를 a로 묶어줍니다. 근데 다 묶는 게 아니고 x가 들어있는 애만 묶고 상수는 내버려 둘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a분의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괄호를 약간 띄어서 쓸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c가 있는 거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야 되잖아요. 완전 제곱식이 다 고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료가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이에요. 알겠죠? 절반. 그리고 그거의 제곱. 절반의 제곱. 알겠죠? 그러니까 절반으로 하면 2a분의 b. 그의 제곱. 더해줍니다. 근데 그냥 더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빼야죠. 여기다 마이너스 똑같은 값을 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를 빼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요거는 이 제곱을 만드는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요. 대신 요게 나올 때 앞에 이미 a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a를 곱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일단 나오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그쵸? 제곱을 합시다. 4a제곱이죠. 4a제곱. 근데 a가 곱해졌으니까 4a만 남고 이 b는 위에 하나 제곱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면 y는 a에 xx 2a분의 b, 2a분의 b 크로스로 곱하면 가운데 딱 떨어지죠. 그래서 x 플러스
2a분의 b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제곱식. 그쵸? 그리고 이 뒤에는 c랑 얘랑 통분해서 합쳐질 건데 이게 4a분의 4ac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일단 놓고 여기가 4a분의 이 녀석이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여기다 적용해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값이 되느냐? 여기서 사용했던 m값 있죠? 이 m값이 이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떨어집니다. m값.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n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숫자로 주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숫자로 이제 계산하다 보면 뭐 간단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이 모양을 표준형의 형태, 즉 우리가 꼭지점을 찍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그 준비 형태로 만들 때는 일단 A로 묶어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왔다면 정리해 볼게요. 이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형태가. 근데 구체로 써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요 녀석에 대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y는 그렇죠? a에 x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래 이렇게 이동하기 전에 그래프 이거겠죠. y는 단순하게 ax 제곱 그래프 이 녀석 a를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죠. a가 양수니까 이런 그래프인데 실제로 이 x자리 대신에 이게 이제 추가가 되고 뒤에는 상수로 얘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 그래프의 모양이 이만큼과 이만큼씩 평행 이동을 하게 되죠. 즉 요만큼 오른쪽으로 이동, 이만큼 위로 이동. 알겠죠? 물론 이제 부호에 따라서 위아래가 달라지겠지만 어찌됐건 그래프의 형태가 저 녀석 기준으로 따지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을 하고 그렇죠? y축 방향으로는 n만큼 이동을 해서 새로운 위치에 찍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프가. 그리고 요 m이 요겁니다. 그렇죠? 요 n이 요만큼이죠.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가 물론 곡률이나 상황은 똑같겠지만 꼭지점의 위치, 즉 전체적인 위치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 알겠죠? 이렇게 그려진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꼭지점의 위치가 그렇죠? 꼭지점의 위치가 얘 입장에서는 m, n 근데 요 입장에서는 꼭지점의 위치가 이렇게 정리되죠. 꼭이라고 쓸까요? 꼭지점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모양을 만났을 때 이 과정을 거쳐서 이 꼭지점을 구하는 게 맞는데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이거는 그냥 암기해 놓는 게 편합니다. 알겠죠? 꼭지점의 x좌표는 암기를 하시는 게 편해요. 알겠죠? 그럼 y좌표도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y좌표 외우지 마시고 x좌표만 일단 구해서 식에다 그냥 넣으세요. 알겠죠? 외워도 좋은데 외워서 모양 맞추기가 오히려 이거 구해서 집어넣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니까 일단 요 x좌표만 꼭 암기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가 꼭지점의 x좌표 됐죠? 그리고 이 꼭지점의 x좌표는 뭐 어떤 걸 또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보면 이 그래프가 이 가운데 심 있죠, 심. 요걸 이제 대칭축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대칭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차함수 자체가 항상 좌우가 똑같다 보니까 움직이고 나서도 이 가운데 선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모양이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걸 대칭축이라고 하고 이 축을 표현할 식이 필요한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일종의 직선이죠. 일종의 직선인데 이 직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실은 이 점들을 다 모은 게 직선이잖아요. 근데 이 가만히 보면 이 점들이 전부 다 y좌표는 다 달라지죠. y좌표는 모든 실수로 달라지지만 x좌표는 항상 요 점의 x좌표를 따라가니까 이 대칭축을 표현하는 그 식이 y값은 모든 실수가 돼서 달리 표현할 길이 없고
아무거나 다 되는 거니까, 다 되니까. x값만 딱 제한을 해서 이 값의 x를 갖는 점들이면 된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x가 이거다라는 뜻이 아니라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그 x값들을 갖는 점들을 다 모아놨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이 직선의 방정식의 일종이에요. 알겠죠? 어쨌든 이 직선의 방정식, 즉 그 직선을 우리가 대칭축이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니까 꼭지점 x좌표만 갖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죠. 특별한 표현은 아니다. 알겠죠? 이렇게 표현된다. 좌우가 대칭이다. 그리고 이 꼭점의 좌표는 여기서 말한 대로 이렇게 구성이 될 것이다. 즉 완전 제곱식 고치셔가지고 m값과 n값이 꼭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항상 그 꼭지점을 이렇게 x축과 수직이 되는 선이 대칭축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요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x좌표 꼭 외우고 계시는 거 잊지 마시고, 너무나 빈번하게 사용이 되니까. 자, 지우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지만 y는 ax제곱 bx 그렇지. 이런 함수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두 가지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y는 a의 방금 했었던 이 표준형의 형태, m,n을 꼭지점으로 찍고 a에 따라서 그래프의 방향과 폭을 결정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만약에 된다면 이런 형태의 인수분해를 해서 이 값을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요 얘기. 자, 볼까요? 이 형태 오른쪽에 있는 요 2차식 있잖아요. 요 2차식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0은 그렇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보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y값에 0이 들어간 형태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y값에 0을 집어넣는 그 순간 일종의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기도 하고, 뭐 중근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허근이 나오는 상황이 할 텐데, 각각의 그 상황이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이 녀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반드시 다른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죠. 그냥 두근 이래버리면 다를 수도 있고 같이, 즉 중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항상 서로 다른 두근과 그냥 중근을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두근,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알파보다는 베타가 크다라고 할게요. 이것도 나중에 헷갈리시는 분이 알파보다 베타가 큽니다.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방정식에서 배웠듯이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상태라고 하면 두근이 존재할 텐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됩니다. 알파를 대입하면 0 나와, 베타를 대입하면 0 나와. 이 함수에서 생각하면 알파를 대입하면 y좌표가 0이야, 베타를 대입하면 y좌표가 0이야 라는 얘기니까, 이 말인즉슨 좌표 알파, 0, x가 알파일 때 y가 0이니까, 그리고 베타, 0을 지나는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를 지난다. 근데 이 그래프를 지난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이 두 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면 y좌표가 0이라는 얘기는 x축 위의 점이 놓인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알파를 여기, 베타를 여기라고 한다면 아래로 볼록, 이것도 a를 여기다 쓸까요?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방향이 헷갈리실까봐. a가 음수는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걸 지나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알겠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어요. 뭐 인수분해를 했건 판별식을 돌리고 근해 공식을 써서 만들었건 간에 어쨌든 두 실근이 존재한다면 그 실근이 들어갔을 때가 바로 이 x축과의 교점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알파랑 베타를 내가 아니까 얘를 기준 그 가운데 라인 있죠. 이 가운데에 정확하게 이 2차 함수에 대한 대칭축이 놓인다. 그리고 이 대칭축의 위치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중간에 있겠죠.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요 대칭축의 방정식이 얘랑 얘의 중점인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더라. 그래서 대칭축의 방정식은 이렇게, 그리고 이 꼭지점의 x 좌표도 바로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베타의 중점이 꼭지점의 x좌표 그리고 대칭축의 방정식이 되더라.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서로 다른 실근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판별식을 써서 중근, 중첩된 두근, 즉 중근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즉 알파 베타가 구분됐던 상황에 비해서 똑같아지는 거죠. 알파 베타 똑같다. 중근 알파만 하나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베타랑 겹치니까 하나. 됐죠? 사실은 두 개이나 겹쳐버리는 거죠. 판별식이 0일 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 얘는 x값의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y값이 0이 되고 y값이 0이 되는 그 근이 여기 딱 하나밖에 안 존재한다. 알겠죠? y값이 0이 되는 그 알파 근이 하나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다른 근이 존재하지 않고 요거 하나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약간 밑에다 그릴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여기만 지나는 거예요. 여기만 딱 지나.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접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정확하게. 여기가 꼭지점. 접한다. 한 점에서만 만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이 식에서 많이 활용되는 거. 이렇게 되면 이 함수식 있죠. 이 함수식의 형태가 y는 a의 x-알파의 제곱꼴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알파, 0이니까 꼭지점의 좌표 알파, 뒤에는 상수가 0이어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그래프의 모양이 잡힌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중근 가질 때. 자, 마지막 하나 더 할까요?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있죠? 서로 다른 두 허근. 허근은 항상 같죠?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런 얘기죠. 어쨌든 근이니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죠? 두 허근이 나왔다. 근데 이게 이제 허근이라는 게 허수로 만들어진 근이니까 이게 허수죠. 존재하지가 않는다. 존재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x좌표가 알파가 들어가도 그게 존재하지 않는 값이 들어가니까 그 말인즉슨 y값이 0이 되게 하는 그 x좌표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고, 실제 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x축이죠.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x축과 만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가 만나지 못하고 아래로 블록, a가 양수였죠.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붕 떠 있습니다. 붕. 알겠죠?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자, 판별식이 얼마였을까요? 그렇죠? 0보다 작을 때가 되는 거죠. 허근이니까. 조심할 게 뭐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렇죠? 0보다 작아. 근이 없어. 허근이야. 그럼 만나는 점이 없다. 그럼 당연히 이게 만나지 않으니까 붕 떠 있는데, 착각을 하는 게 0보다 작다. 좀 작아? 뭔가 작은데? 작다? 밑에 있는 건가? 이러면서 얘를 이 밑에다 그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럼 두 점에서 만난다고 막 착각을 하는데, 판별식이 작으면 안 만나는 거니까 안 만나? 붕 떠 있다예요. 안 만나? 붕 떠 있다. 0보다 작다고 얘가 밑에 있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얘는 교점, 즉 얘랑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없다. 없다. 알겠죠? 흥분을 했는데 반드시 알겠죠?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야. 해마다 있습니다. 해마다. 수두룩 빽빽이. 그렇죠? 붕 떠 있는 거죠. 작다고 그래프가 뭐 밑에 그려지고, 그럼 크다고 뭐 위에 그려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는 교점과의 관계를 말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된 형태, 결과적으로 그것은 이제 이 방정식의 근이 얼마냐를 말하는 건데, 두 근이 존재하면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형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이차 함수에 대한 개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형. 계략적인 모양이다 라는 얘기죠. 이차 함수의 계략적인 모양. 이 A, B, C가 뭐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그래프를 이제 정확하게 그려버리면 되는데, 가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이게 이제 미정계수로 드러나 있을 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없고, 이 미정계수의 그 조건을 이용해서 계략적인 형태를 찾아보는 건데,
사실은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입장보다는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식을 만드는, 주어진 조건에 맞는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는 식을 역으로 이제 구성할 때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 보고 식을 만들 때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중 첫 번째는 판별식. 도대체 판별식이 그래프랑 무슨 관계냐? 방금도 얘기했겠지만 이 판별식은, 자, X축이 여기 있다고 봅시다. X축이 이렇게 있죠? 자,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크다. 그러면 이 녀석이 0이 되게 되는 근이 두 개 있다. 서로 다른 두 근이 두 개 있다. 그 말인즉슨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지점, 즉 그 근이 두 개 있어. X축과 만나는 지점이 두 개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 녀석의 그래프가 그려질 때 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죠?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그럼 판별식이 0이면 어떻게 되느냐? 근이 한 개만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은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판별식이 0이다. 됐죠? 이렇게.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어찌 되느냐? 만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붕 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즉 판별식이 크냐 0이냐 작냐에 따라서 X축의 교점이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상하 이동을 나타낸다. 위아래로 얼마나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렇게 되는 거죠. 판별식은 그래프의 상하 이동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판별식에 따라서 근의 형태가 몇 개가 되느냐, 그렇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교점 2개, 판별식이 0이면 접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X축에 대한 교점이 몇 개냐, 그거를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 거. 두 번째는 대칭축. 대칭축의 위치는 꼭지점의 X좌표랑 똑같아서 이 구조에서는 대칭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2a분의 b에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꼭지점의 X좌표. 그렇죠? 저 값에 따른 대칭축의 위치는 이 값으로 떨어진다.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대칭축이 얼마나에 따라서 그래프가 가운데 이 축이 어디 있느냐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 대칭축의 값이 어떤 값을 가졌다?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근데 대칭축의 값이 다르다면 축이 다른 쪽에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프는 같은 곡률을 의미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즉 좌우의 위치가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값이 크면 오른쪽, 작으면 왼쪽 왔다 갔다. 즉 좌우 이동을 나타낸다. 좌우 이동. 좌우 이동을 나타낸다. 됐죠? 축의 위치, 즉 축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경계의 값, 즉 y값. 경계값이라고 간단하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경계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x축이 만약에 있습니다. 그렇죠? x축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경계가 있어요. 문제에서 주어지겠죠. k, x는 k, 이렇게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대칭축은 결정이 돼서 오른쪽에 있다고 쳤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이 이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이 k라는 경계보다 왼쪽 편에서 x축과의 교점이 있게끔 하고 싶은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에 대칭축이 꼭 오른쪽에 교점이 있는 게 아니라 k보다 왼쪽에서 이차함수와 x축의 교점이 생기도록. 즉 이 두 개를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프가 축이 여기니까 이렇게 만약에 그려진다면 교점이 여기 있죠. 그렇죠? 반면에 동일한 꼭지점을 갖고 동일한 축을 갖다 하더라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이 여기 있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K 기준 교점이 오른쪽에 있으려면 그래프가 노란색처럼, 교점이 왼쪽에 있으려면 그래프가 파란색처럼, 즉 이 폭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폭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폭이 좁냐 넓냐를 나타내는 값이 그 경계에서의 y값. K를 그 함수의
대입을 했을 때 요 값이 나오겠죠. 요 y값. 경계값. 반면에 k를 요 파란색에다 넣으면 여기가 경계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계에서의 y값을 계산을 해봤을 때 양수가 나온다. 그러면 그 앞쪽에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리고 음수가 나온다. 그 뒤쪽에 교점이 그려진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경계에서의 y값으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느냐? 폭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프가 얼마나 좁아질 것이냐, 넓어질 것이냐. 그렇죠? k일 때 y값이 크면 클수록 좁아지게 된다는 얘기고 k일 때 y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넓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판별식 그리고 대칭축 그리고 경계값이라고 하죠. 요 세 개의 값을 이용하면 그래프의 위아래 위치와 좌우 위치 그리고 얼마나 그 기준점, 즉 대칭축 기준으로 얼마나 벌어지고 오므라들었는지까지도 이 계략적인 모양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별식, 축, 그리고 경계값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으로 그래프의 계략적인 모양을 알아낼 수가 있다. 이 내용을 도대체 어디다 쓰느냐는 칠판 잠깐 지우고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웠던 그 개형을 도대체 어디다 쓰느냐 이럴 때 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x제곱 kx 플러스 2가 0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죠. 여기 지금 미정계수가 있죠. k 모릅니다.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는데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이 붙냐면 2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라. 그렇죠. 이렇게 조건이 붙어요. 단순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판별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하필 2보다 크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저 k의 미정계수를 어찌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죠. 2차 함수로 해석을 시작을 합니다. 2차 방정식이지만 이런 구체적으로 좀 복잡한 조건이 주어진 경우는 이 2차 함수로 해석을 해요. 자, 얘가 2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y는 x제곱에 kx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함수 입장에서는 얘 x절편이 2보다 크게 두 개 존재한다. 그렇죠? 방정식의 근이란 얘기는 얘가 x축과 만나는 그 교점이니까 얘의 x축과의 교점이 2보다 큰 지점에서 두 개 존재한다. 즉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디에 있어요? 2를 여기다 하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2보다 큰 지점에서 이 녀석의 x축과의 교점이 두 개 존재한다.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알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안 되고. 그렇죠? 반드시 교점이 두 개 존재하고 그 교점이 2보다 큰 지점에 두 개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 방정식의 두근이 이렇게 생성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그래프를 계략적으로 그려지기 위해서는 이 k의 범위가 어찌 돼야 되느냐 이 얘기죠. 자, 첫 번째 판별식. 자, 두 점에서 만나야 되죠. 이게 위에 붕 떠 있거나 접해져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여기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 이 k 범위는 k제곱 마이너스 4이시죠. 8이죠.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나름의 k의 범위가 나오겠죠.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계산은 그 다음 단원인 2차 부등식에 가서 할 거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k의 조건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대칭축. 그렇죠? 대칭축. 이 식에서 대칭축의 모양은 식이 이렇게 잡혀요. 마이너스 2a. 2a인데 a가 어차피 1이니까 여기 2가 되겠죠. 2a분의 b. b가 k죠. 이게 대칭축입니다. 알겠죠? 이 대칭축. 보면 알겠지만 축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쪽에 축이 있어야 되죠. 즉 2보다 두근이 더 크려면 그래프의 위치, 즉 축의 위치도 당연히 2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어떤 조건이 또 붙느냐? 방금 했던 마이너스 2분의 k라는 게 경계값인 2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됩니다.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두 점에서 만나면서, 즉 두근이 존재하면서 축이 오른쪽 2보다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 축도 여기, 교점도 두 개. 하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폭이 이렇게 넓어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2보다 교점이 오른쪽에 두 개가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빨간색처럼 그래프가 그려지다 보면 한 근은 2보다 작고 한 근만 2보다 커지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즉 폭이 이렇게 좁아지도록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때는 경계에서의 y-값을 보는 거죠. 이렇게 경계에서의 y-값. 즉 2라는 점에 y좌표를 구했을 때, 내가 원하는 상황은 y좌표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안 되는 경우는 y좌표가 음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라는 지점의 안쪽을 지나갈 것이냐 바깥쪽을 지나갈 것이냐는 2를 대입한 y값이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가 되는 거죠.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계값, 다시 말하면 2를 대입했을 때 여기다 2를 넣어볼까요? 그럼 4 플러스 2k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경계에서의 y값이 내가 원하는 상황, 즉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위에. 그래서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판별식과 대칭축 경계에서의 y값을 토탈 다 확인을 하셔야 내가 원하는 노란색의 그래프가 확정되는 거죠. 확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개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일단 구성을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K의 조건을 이 세 가지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이 문제는 교과과정상 부등식 파트에서, 왜냐하면 이 계산이 이제 2차 부등식이 쓰이기 때문에 부등식 파트에서 소개가 될 텐데,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근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식을 만드는, 그쵸? 역으로 식을 만드는 내용인 거죠. 어찌됐건 이런 복잡한 형태의 근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방정식 자체적인 확인 방법은 좀 힘들고, 항상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저 방정식의 미정계수를 결정한다라고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이제 예제 풀어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판별식, 대칭축, 경계값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2차 함수와 직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y는 ax제곱, bx 플러스 c, n은 양수라고 합시다. 0은 아닐 테니까 양수인 조건, 그리고 y는 mx, 직선의 방정식이죠. 이 녀석.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 상태가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게 그려질 수도 있고, 그렇죠? 두 점. 아니면 스치는, 즉 접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만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 상황이 놓이는데, 만약에 이 녀석이 두 점에서 만나면서 지나가고 있다. 교점이 생기죠. 이 교점. 그러면 이 교점의 x좌표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이 두 개를 연립을 하시면 되는 거죠. 연립. 근데 이걸 연립해보면 y 똑같으니까 이걸 합쳐버리죠. 그래서 이런 식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너무 간단하죠. 는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x랑 y로 구성되어 있는 두 개의 함수가 연립되면서 x라는 한 문자에 대한, abc는 어차피 상수니까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2차 방정식. 그러면 이 녀석의 x값, 즉 두근을 구해서 그 두근을 만약에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결국 얘가 말하는 x값은 이 두 개의 교점의 x좌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알파, 베타가 얘네들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알파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과 베타가 나오는 y값이 똑같았다는 얘기니까 y값이 똑같아지는 그 지점이 알파랑 베타인 거죠. 그래서 이 두근의 결과값이 교점 x좌표가 될 것이다. y좌표가 구해지려면 이 알파랑 베타를 여기다 넣든 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특별히 복잡한 건 없고, 기억해야 될 건 교점 x좌표는 연립된 방정식의 두 근과 같다. 알겠죠? 교점 x좌표는 연립된 2차 방정식의 두 근과 같다. 자, 그런데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넘겨보면, 넘기죠? 물론 이제 방정식 풀 땐 넘겨야 되니까 넘겨보면
이런 형태의 식이 만들어집니다. 비록 xx하니까 묶이겠죠. 이렇게 묶이죠. 얘는 c-n 이렇게 되나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녀석을 새로운 함수라고 설정을 하면 y는 ax제곱 플러스 b-m x 플러스 c-n인데 자, 이걸 만족하는, 즉 얘를 만족하는 두근이 알파 베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에 알파 베타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그리고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그 y값이 0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 그래프는 즉 알파 콤마 0과 베타 콤마 0을 지나는 함수 그래프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면 얘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다른 그래프가 되겠지만 그 그래프가 x축 기준 a가 플러스니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되겠죠. 어쨌든 얘랑은 다른 공률을 갖는 그 그래프가 됐을 때 그 그래프도 알파 베타를 여전히 x축과의 교점으로 갖는다는 얘기죠. 여전히. 여기가 알파, 베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두근이 기존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나타낸다면 얘를 좌변으로 넘겨서 만든 새로운 함수로 해석을 하더라도 어쨌든 이 녀석이 0이 되게 하는, 즉 y값이 0이 되게 하는 두근이 알파 베타일 뿐이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역시 x축과의 교점 알파 베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전히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죠? 자, 쟤네들을 연립된 녀석의 근이 알파 베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인데 방정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얘를 왼쪽으로 넘겼을 때 이 모양의 입장에서 다시 함수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즉 얘 입장에서는 알파와 베타일 때 y값이 0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얘 입장에서는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 된다라고 새롭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프가 그려질 때 이 직선이 그렇죠? 얘랑 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있는 이 교점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 모양으로 내가 근을 구했을 때, 그렇죠? 이렇게. 이 녀석의 근을 구했을 때 이 녀석의 근이 딱 한 개. 쉽게 말하면 중근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중근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근이 바로 얼마냐? 이 접하게 되는 이 접점의 x좌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 알파죠. 알파? 알파처럼 보이나? 알파예요. 알겠죠? 알파가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우변의 식을 좌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이제 식을 변형을 하더라도 이 변형된 식 역시 어쨌든 근은 알파랑 알파, 그렇죠? 어쨌든 얘의 근도 알파를 갖는 거니까 이거를 다시 새로운 함수로 바꿔서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쓸 게 많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역시 이 그래프가 x축과의 교점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 교점이 역시 아까 위에서 나왔던 그 알파라는 지점에서 x축과의 교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동일하다. 됐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직선과 그 2차식에 연립을 했을 때 그 2차 방정식이 근이 두 개면 두 점에서 만나 추가적으로 형태를 바꾸고 나서도 그 형태 역시 알파 베타를 두 근. 근데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는 얘가 만족하는 알파 베타는 결국 x축과의 두 교점이 되는 거고 얘는 중근, 다시 말하면 얘가 중근을 가질 때 만난 점이 한 점이니까 접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 접하게 되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얘를 넘겼을 때 얘를 만족하는 y값이 0이 되는 값이 알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x축과의 교점 관계에서 보면 여전히 알파에서 접하는 관계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이 없을 때, 즉 판별식을 구성했을 때 0보다 작을 때는 만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죠.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조건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식을 넘겨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x축과의 관계에서 보면 여전히 얘도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이 없다. 알겠죠?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리고 접할 때, 그리고 만나지 않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방정식으로 연립을 해서 풀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를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다른 시각에서 살펴볼 건데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2차 방정식 A는 양수라고 할게요.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함수 입장에서도 다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좌변에 있는 식 그리고 이렇게 우변에 있는 식을 분리시키죠. 이렇게 분리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좌변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이차함수, 우변은 y는 0이라고 하는 x축, 어쨌든 상수 함수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함수와 함수로 분리시키면 여기를 만족하는 그 근, 그쵸? 알파와 베타를 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근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이 교점의 x좌표랑 똑같다. 이렇게 해석을 다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녀석의 방정식이 여기죠. y는 0, x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했을 때 교점 발생하는 이 근의 x좌표랑 x좌표 이런 식으로 관계가 생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정식을 좌우로 분해, 그럼 함수가 두 개가 돼. 그 함수의 교점이 바로 얘의 근과 같다. 교점의 x좌표가 근과 같은 거죠. 이제 y좌표는 여기다 넣든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y좌표가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여기는 이 상수만 우변으로 넘겨야 될 때도 있는 거잖아. 상수만 이렇게. 그러면 주어진 관계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같은 방정식 그리고 근도 여전히 그죠? 근도 똑같은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C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 상태에서 좌변과 우변을 각각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좌변은 y는 ax 제곱 플러스 뭐 bx, 우변은 y는 마이너스 c라고 하는 상수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 근 여전히 뭐 같은 식이니까 역시 알파 베타일 테고 이 두 근이 얘랑 얘의 교점의 x좌표와 여전히 같죠. 교점의 x좌표.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와 물론 이 그래프가 이제 좀 더 다르겠지만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그러면 이 녀석을 이렇게 C에 따라서 위치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교점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 교점의 좌표도 x좌표도 여전히 알파 베타가 되더라. 여전히 유지된다. 이럴 수도 있죠. 이 bx랑 c를 우변으로 넘겨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방정식은 계속 근이 유지되기 때문에 ax 제곱에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겠죠. 이 상태에서도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각각으로 분리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y는 ax 제곱이라는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라고 하는 1차함수. 그래서 이것도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고 했을 때 얘도 이제 그래프가 이건 이제 직선으로 그려지겠죠. 기존에는 이렇게 상수함수가 됐었지만 이 직선은 뭐 가령 이렇게 그려진더라 라고 하면 역시 교점이 두 개 발생을 하고 이 교점의 좌표가 여전히 알파와 베타가 x좌표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사실은 이제 함수로 분해를 할 때 어차피 좌변과 우변이 연립돼서 붙어 있는 상태로 해석을 할 거니까 어떤 모양이 왼쪽 오른쪽에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분해하면 결국 그 둘의 교점이 원래의 방정식의 근과 같아지게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향후에는 그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가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함수를 분석해서 뭐 x축과의 교점을 구할 때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이제 호환되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그래프의 계략적인 이제 모양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났고, 2차 함수에 대한 활용 얘기를 다음 해봅시다.